권의 책을 좀 오래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가 오래 펼쳐볼 책은 서은국 작가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새로운 콘텐츠들에 대한 공지를 좀 해드렸죠. 오늘은 그중 오래 펼침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권의 책을 좀 오래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술에 배부르기보다는 그냥 오래오래 수정을 거치면서 첨삭을 거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책부터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저희가 오래 펼쳐볼 책은 서은국 작가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1판 1쇄가 2014년에 나왔고 그 후에 2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2판이 2021년에 나왔어요. 1판 1쇄 찍은 날부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아주 잘 팔리는 책이죠. 쇄도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이 서은국 작가님이 연세대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 중에 한 명에 속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행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책은 안쪽에 있는 참고문헌이나 인트로, 사진 이런 걸 빼면 180페이지, 190? 이 정도로 굉장히 길지 않은 책이고요. 보니까 글자 간격도 되게 넓고 안쪽에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책이 짧은 느낌입니다. 저자가 핵심을 워낙 잘 잡기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짧은 책이 나온 것 같죠? 제가 오래 펼침의 첫 번째 책으로 고른 책인데 책 자체가 조금 짧아서 오늘 얼마나 오래 펼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시간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의미에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좋은 책인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서문을 먼저 들춰보면 좋을 텐데요. 몇 장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잘 썼어요. 이 서문에서 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뭐냐? 이 책은 행복에 관한 책이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책들이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주로 how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즉,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행복이나 불행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다 하는 그런 행복 지침서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책은 how가 아니라 why를 묻는 책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왜 행복이라는 감정을 경험할까? 요걸 묻는다는 거죠. 왜 행복해야만 해? 행복이라는 경험의 역할이 뭐야? 이걸 이제 묻는다는 건데 그거부터가 벌써 굉장히 답에 대한 어떤 접근을 바꾸어 나가고 있죠. 작가가 보기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이 되게 단순한데 사람들이 행복의 성질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그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게 마치 엄청난 그 이성적인 활동의 결과, 수련과 제어의 결과, 감정 컨트롤로 빚어낸 산물 이런 것처럼 여겨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다. 작가가 봤을 때 행복은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이자 감정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 행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서문에서 여기까지 밝히고 이제 후에 모든 내용이 이 과정을 따라서 진행이 돼요. 우리 인간이 왜 행복해야 했는가? 왜 행복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서문 읽으면서부터 벌써 괜찮은 책이 아닐까? 세상에는 좀 텅 빈 베스트셀러들도 많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조금 확신을 얻었어요. 서문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이 되죠. 챕터 1의 제목이 뭐냐면요. 행복은 생각인가? 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생각일까요? 작가가 밝히길 행복은 생각이 아닙니다.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세요. 좋은 일만 떠올리세요. 이런 일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복 지침서들의 굉장히 공허하고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 노력의 영역에 있었던 행복이라는 것을 계속 동물적인, 본능적인 곳으로 끌어오기 위한 작업이 계속됩니다.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인간의 이 머릿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어떤 이성의 영역으로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 뿌리에는 누가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인간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철학자잖아요.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것만 좀 다뤄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관은요, 목적론입니다. 즉, 자연의 모든 것이 막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유도 있고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도 당연히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겠다. 라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관이죠. 인간의 삶 또한 뭔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바, 이뤄내야 할 바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최고의 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최고의 선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아래 모든 다른 행위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됩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인간의 모든 여정을 여기로 가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요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그 후에 아주 오랫동안 인간들의 행복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건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키예요. 뭐 모든 영역에서 그렇겠지만 인간의 진화의 산물이고 모든 행동과 이유가 생존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을 놓고 봤을 때도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추구해 가야 할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해 그냥 필요했던 거예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 행복이라는 쾌락, 감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제 우리한테 그간 익숙했었던 어떤 목적으로서의 행복론을 생존을 위한 행복론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즉 도덕책 버전의 행복을 과학책 버전으로의 행복으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책이 이 과정에 꽤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앞에 한 두세 챕터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야 하느냐. 이성의 영역에서 자꾸 행복을 보기 시작하면요, 놓치고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 연구 도구가 잘못된 느낌인 거죠. 이 인간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성을 중시하게 되어 있대요. 왜냐면 이성만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 중에 의식적으로 자신이 해낸 것들, 의식하고 있는 부분만을 생각하거나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내 인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광고나 식당에서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인간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기저에서 뭔가 본능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극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걸 모르니까 자신이 감각한 것, 이성적으로 알아차린 것만 자꾸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성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작가가 보기에 이 행복이라는 감각은 이성의 영역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이성을 다 이렇게 뜯어내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 책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의 영역에서 행복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행복이라는 게 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쾌감이라고 해요. 쾌감? 당연히 얻고 싶겠죠. 요 감정이 미끼가 되어서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게 어떤 동물적인 행동의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쾌감을 계속 쫓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쾌감을 쫓는 행위로 하여금 우리의 생존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책에서는요, 서핑하는 강아지에 대한 예를 들어요. 뭐 이게 서핑이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재롱을 부리는 우리 반려견 친구들을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이 친구는 원래 서핑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뭐 앞구르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것을 유인하는 어떤 주인의 방법이 있겠죠. 맛있는 것을 준다든지 뭐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어떤 보상들이 쾌감을 유발하고 그걸 계속 쫓는 과정에서 이 강아지가 보드 위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앞구르기도 막 하고요.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시 성관계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잠을 잘 때,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쾌감을 느끼죠. 왜 쾌감을 느끼냐? 이 쾌감이 느껴져야 다음에 이 행동들을 또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행동들이 생존과 번식으로 직결이 될 테고요. 인간의 행복 역시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행복이 뭔가를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인간이 행복을 통해서 끌어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살펴보는 게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관계, 사회생활이에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죠. 그리고 이 호모사피엔스의 생존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인간관계 쾌감을 느끼도록 인간의 뇌가 발달했다고 해요. 요 사회성을 무기로 인간은 생존을 해왔던 거죠. 요 부분 이제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는 그런 생각을 했죠. 진짜로 그런가? 나는 인간관계 안에 있을 때 좀 너무 피로한데? 너무 진 빠지고 기운 빠지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얘기 또한 좀 다음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간이 왜 행복을 느껴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은 나왔죠. 왜 행복을 느껴야 되는가? 이것이 미끼가 되어서 뭔가를 구하려고. 그래서 결국 인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성과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등식은 나왔으니까 그 안에 좀 더 자세한 것들 살펴볼게요. 이 작가가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본 결과 이 행복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삶의 조건? 이런 거에 의해서는 크게 좌우되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외모, 사람의 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집, 성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개인차의 50%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 유전적 형질이라는 겁니다. 즉 유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행복이 유전이라면은 행복할 수 없는 유전자도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묻게 되는데 인간이 가지는 유전적인 형질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키와 뭐 생김새, 피부색, 눈 색깔 이런 것들도 다 유전적인 성질이고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질병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모두 유전적인 성질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유전성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느냐? 바로 외향성과 내향성이래요. 그 중에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에 적합하게 타고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약간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느껴지세요?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습득했을 거고요. 그래서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을 뽑아서 조사를 한 결과 다른 조건들은 아무것도 차이가 없었는데 단지 하나, 이 외향성과 내향성에서만 차이를 보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철렁한 저 같은 내향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향인은 좀 다른가? 아니면 내향인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나? 연구 결과 내향인 역시 인간관계 안에서 있을 때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낀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싫은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좋긴 좋은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너무 그 허들이 높은 거죠. 외향인의 경우는 집에서 모임까지 가는데 굉장히 가볍고 홀가분한 짐을 들고 가지만 내향인의 경우 집에서 모임까지 가는데 굉장히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향인이라고 행복할 수 없냐? 이게 아니라 내향인이 다만 인간관계까지 가는데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 외향인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참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개인의 유전 성질, 특히 외향성에 따라서 행복도의 차이가 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우리 기억해보면 행복에 대한 어떤 조사들을 할 때 항상 국가별로 조사해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국가별 행복 수치 이런 거 맨날 나왔었잖아요. 행복이 유전 형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국가나 문화적인 차이에서 행복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이유 역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유전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50%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강하게 작용하는 게 문화적인 요인인데 아시아의 신흥 경제 강국들 있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그런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살펴봤더니 바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서 온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주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단 안에 속해 있고 내 개인보다는 이 집단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자유로움을 얻을 수도 없고 집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긴장과 피로가 계속 따라오고 내가 이제 하나의 바퀴로서 부품으로서 이 사회를 잘 지탱을 해나가야 되니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고 나의 역할에 민감해지고 타인을 중심으로 나를 평가하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저해하고 타인으로부터 나의 행복을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라는 건 원래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얻고 그로 인해서 생존을 하는 게 본능적으로 기저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에요. 즉 인간관계와 사회성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건 뭐냐, 반대로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더 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인간과 함께 있는 게 어떤 불행이 되고 불쾌감의 요소가 되니까 인간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거죠. 게다가 이 현대 사회에서는 행복을 저해하는 정말 커다란 적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질주의적인 가치예요. 이게 남들에게 내가 행복해 보이고 괜찮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 증거를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돈과 물질을 가지면 자기 충만감을 좀 느낀대요. 이 자기 충만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줄어들고,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본능 같은 것들이 다 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실 저도 맨날 제 친구랑 하는 얘기가, 야, 돈만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다 되니까. 근데 의외로 돈이 행복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끼치지 않는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행복한데, 내가 이 몸으로 겪은 건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돈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라오는 데만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행복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불행을 제어하는 요소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불행을 없애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것과 0에서 플러스가 되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뭐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으면 복권이 되면 행복하겠죠.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겠죠. 근데 그조차도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행복이라는 것은 원래 지속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한 번 밥을 먹으면 계속 행복하고, 한 번 잠을 자면 계속 행복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 신체가 원할 때 뭔가 밥을 먹거나 자려고 하지 않겠죠. 행복감이 계속 리셋이 돼야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 행복감은 계속 리셋이 되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을 때 쾌감이라든지 성적인 만족 같은 것과 같이 돈 역시 인간의 삶에서 아주 짧은 행복감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행복을 자꾸 찾아 나서려는 노력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주가 불안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몸을 뉘을 수 있는 집에 대한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고 물가가 여기서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떤 이후의 병들이나 행복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하는 상황이고 계속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쓸 여력이 없어. 그래서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것처럼 뭐 결혼도 포기하고 애인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 결혼이나 출산을 해야 행복하다 이 소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 중 무엇인가를 이미 차단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나 애인, 가족 같은 관계가 다 제거된 상태에서 일단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적인 직장에서의 관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또 즐겁겠냐고요. 그러니까 참 요즘 사람들 진짜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약간 조금 씁쓸해지는 대목이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아봤어요. 행복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동물적인 감각의 영역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가? 사회적인 관계다. 이 사회적인 관계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에게는 행복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질주의적인 어떤 생각과 집단주의적인 생각이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 끝에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문장, 가장 명문장이 등장합니다. 뭐냐?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론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계속 리셋되어야만 하는 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를 세게, 막 돈을 많이, 원하는 직책에 빵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작고 소소한 행복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빈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소확행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그죠?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갖는 것보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 안에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걷어주면서 이러한 이제 마무리로 책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 책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 깊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사이좋아 보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식사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 작가가 행복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상태. 여러분도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그 사진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을 채우면서 더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진 것, 그게 인간 행복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어떤 장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 다 읽고 나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랑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돈도 없는데 자꾸 나가서 친구랑 밥 먹으면서 돈 쓰고 시간도 없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꾸 놀고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게 좀 한심하다. 너무 내가 좀 생각 없이 이렇게 살고 있나, 그냥 마음 좋은 것만 따라서 살고 있나, 이런 죄책감이 요즘에 계속 들었었는데 이 책 읽고 나니까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제 삶을 어느 정도는 제어해야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것, 그 자체가 인간한테 너무 중요한 행복이고 그 행복으로 인해서 인간이 계속 생존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 요 시간도 나쁘지 않다. 요 시간에 죄책감 가지지 말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의 기원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이렇게 좀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구나. 이 책 아주 괜찮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책의 중요한 가닥을 좀 열심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분명히 놓친 부분도 많을 거예요. 또 재미있는 실험 같은 것들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은 책이니까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흥미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읽으신 분들은 이 책에 대한 후기 또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댓글창이 하나의 어떤 독서 모임처럼 와글와글 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올해 펼쳤던 책 행복의 기원을 덮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면서 쥐어야 할 문장 하나,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족스럽게 느껴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이라서 조금 정신이 없었을 수 있는데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 주시면 저도 열심히 반영해서 다음 영상 이끌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펼침 첫 번째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